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10일, 시간은 오전 11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토요일 날, 11일 날 지난번과 같이 출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하루 앞당겨서 10일 날 출석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 저희들이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주중에 출석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대표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출석을 하는 상황인데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날 금요일 날 11시 출석하는 걸로 좀 협의가 돼서 좀 출석을 해야 된다. 조금 길게 와라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좀 낸 것 같던데 네. 시간 변경할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들 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성남시청 영장에 이름이 적시됐다는데 피의자로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상민 장관 탄핵사 세트에서 인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이 아닌 10일 날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이후에 11시쯤에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좀 올 거면 일찍 와라. 9시 한 30분쯤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뭐 이 대표는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가겠죠. 뭐 검찰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왜 토요일 날 안 가고 평일 날은 당무 때문에 바쁘다고 하셨는데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시간이 되시나 보죠? 그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검찰하고 뭐 협의가 있긴 했는데 조금 뭐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출석을 예.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주중에는 당무도 있고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국회가 열렸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도 돌아가고 있고 대정부 질문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고 예. 그래서 주말을 좀 하고자 했으나 검찰이 이제 강력하게 금요일 날 이제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출석하는 시간과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 11시에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 또 심야 조사를 이제 대부분 요즘은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검찰로서는 지난번 1차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인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네. 11시에 출석해서 뭐 지난번처럼 뭐 12시에 나올지 아니면 처음에 갔을 때처럼 6시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사로 그럼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검찰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는 이제 1회 처음에는 예. 1회로 예정되어 있다가 2회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고 최선 2회. 예. 아마 2회 때는 이제 백현동 수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석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실랑이가 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2차 때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1차 출석 때는 검찰은 9시 반에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에 예. 나갔는데 이번엔 또 이제 11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뒤에 이제 검사실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피의자가 앉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 예. 시작할 때 이제 모두 절차가 좀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거 지난번 조사 받은 거, 예. 그 조서에 대해서 뭐 간단한 확인 같은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름 이런 인정사항, 인정신문 같은 거 간단하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11시 반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곧 점심 시간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오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오후에 이제 또 밥 먹고 1시 반쯤 시작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도 밤 늦게 이렇게 나왔지만 예. 그 밤 늦은 시간까지 다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를 받고 그 뒤에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직접 확인해야 네, 이제 되니까. 변호인이랑 같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이렇게 한 게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예. 이걸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 시간이 서너 시간 좋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사받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좀 일찍 나와달라.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사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오라니까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3차 소환 조사도 있을 가능성도 수 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 11시에 물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막중한 당무가 있으니까 그 당무를 보고 11시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의 시간일 수 있지만 장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오전에는 조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뭐 그래야 되니까 또. 그렇죠. 뭐 실무적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한 예, 이제 이게 뭐냐 애로점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물어야 될 게 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할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당무가 있고 지금 국회 회기 중이고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해서 예. 조정을 해주거든요. 예. 약간의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협의를 해서 9시 반 계속 검찰은 설득을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끝내 11시에 나가겠다고 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마 11시 이후에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예. 양측의 협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언론에서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또 이번에도 뭐 이렇게 대거 몰려가서 대동을 할 거냐.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걸 예. 봐서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청 앞에 나갈지. 근데 아마 의원들은 이번에는 저렇게 뭐 대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예상합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도 열려 있는데 의원들이 예, 10일이면은 국회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뭐 있을 국회 텐데. 집중하지 않고 또 예. 검찰청 가면 그건 그것대로 이제 비판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만 대동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래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뭐 몇 분은 가시겠죠. 예. 전재석 의원은 안 가실 거고, 예, 국회에 저는 못 갑니다. 국회에 있을 테니까, 예. 가시겠죠, 뭐.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은 궁금한 게 지난번 1차 때도 그랬고 처음 이제 성남지청 갈 때도 그랬고 서울중앙지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또 약식이든 아니면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크게 A4 용지를 꺼내서 좀 긴 시간이든 또 대국민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검찰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내놔서 어떤 식으로 국민 여론을 본인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직 뭐 들은 얘기는 없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예. 조금 전까지도 이제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 때문에 이제 먼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랑 같이 당 지도부하고 같이 이제 예,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 정치인이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죠. 예.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만한 행사도 예. 지역구의 요만한 행사도 인사만 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당 대표가 이제 검찰에 예. 나가는데 메시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마 기존에 했던 메시지의 큰 틀에서 예. 다시 한번 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의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생 파탄 또 횡재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얘기만 딱 전해지면 그 얘기는 다 덮이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얘기만 검찰 수사 얘기만 전면으로 다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제가 예. 예를 들면 이제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국민의힘과 집권여당 예. 당정은 기초수급자의 일부 또 차상위 계층은 완전히 배제하는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건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가지고 그래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로 해야 자영업자 분들까지 다 포괄하는 예. 그런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7조 2천억 수준은 안 되지만 예. 기초생활수급자금이 생계급여, 1,800억, 교육급여, 예. 주거급여, 뭐 의료급여 받는 모든 분들 다 포괄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완전히 묻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는 업무와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일, 그 두 가지 일, 두 마리 토끼, 투 트랙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전당대회에 경제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민생이 보입니까? 불똥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특히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200만 가구에 달하는 등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시골에 그 많죠. 농촌에 예. 등유를 쓰는데 이 등유는 지금 도시가스보다 2.5배가 더 비쌉니다. 맞습니다. 20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전부 LPG 통에다가 쓰고 가스 많이 가스 쓰죠. 쓰잖아요. 이것도 엄청 비쌉니다. 이분들 지금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언저리 왔다 갔다 예. 하는데 내가 되면은 이런저런 대책들 가지고서 예. 지지율 50% 60% 가게끔 경제 대책, 민생 예. 대책, 미래 뭐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허구한 날 그냥 대통령 마음이 어쩌니 아니 무슨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전재수 의원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그 난방비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정책이 빠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슬그머니 돌렸는데 제가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날 계속 하시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하기보다는 이제 써가지고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11시에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요약해서 가서 이걸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한 조사인데 이걸 왜 굳이 검찰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기싸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예. 기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당연히 이제 그 피의자를 그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그 따라야 될 의무가 예. 그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안가자니 좀 사업부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 회피하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가긴 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도 또 뭐 묵비권 행사했다는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그 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 답변서 내용이 보면 굉장히 그 황당하고 상당히 어떤 팩트 내지는 검찰 기소를 할 어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정치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임 여부를 묻는데 배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 이제 초과 이득 환수 여부를 이제 성남 도계공에 이제 그 실무자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 어떤 언급도 없이 나는 환수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얼렁뚱땅 정치적으로 좀 덮어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 가는 것은 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가면서 그냥 지금 진술서로 가름하는 그러니까 묵비권을 뭐 이게 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소환 조사 역시 위례 대장동 관련된 의혹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통보한 대로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 백현동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특혜 의혹도 사실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그와 관련돼서 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글쎄요, 이거를 오는 10일 소환 조사 때 검찰이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위례 대장동과는 좀 별개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은 땅의 원주인들이 일반 주민들이었잖아요. 거기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이 다수였잖아요. 근데 이 백현동은 땅 주인이
그냥 민간업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자, 이 검찰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또 뭘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분을 또 찾아내고 싶어 하는가? 그게 이제 또 사실은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벽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예. 지금 제대로 된 준공 검사, 준공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예. 가사용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예. 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사용도 못 하고 굉장히 이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예.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런 비정상적인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저기에 세워지게 됐느냐, 요 과정에 관한 겁니다. 예. 근데 저기가 이제 저 아파트가 저 높이로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원래 자연 녹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였는데 예. 준주거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였죠. 이제 있던 네. 건데 네.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생겨난 부지죠. 네, 생겨난 예. 부지인데 그게 이제 자연 녹지고 이게 식품 연구였으니까 이제 좀 낮은 건물 이렇게 예. 있었을 건데 그 자연 녹지가 준주거지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용도 지역이 4단계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3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1종 주거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예. 준주거지. 준주거 지역을 이제 상업용지 바로 밑에 엄청나게 개발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개발하면 개발하면 노다지 대박이 나는 땅이다. 땅이죠. 이게 자연 녹지가 어떻게 해서 준주거지가 됐느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의심이 시작이 되는데 예. 파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용도 변경을 누가 관여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제 김인섭이라는 예. 원래는 이제 성남시 앞에서 이제 식당을 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이재명 시장 선거에 관여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걸 예. 맡으면서 굉장히 이재명 측근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70억 원을 받았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용도 변경도. 네, 예. 영도 변경이 이제 전혀 CR도 안 먹히는 진짜 그야말로 상태였는데 김인섭 씨가 이제 그 회사에 영입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김인섭 씨가 자기 지분을 요구했고 그 지분에 대한 70억 원을 나중에 받았다는 걸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인섭 씨가 이거를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또 이재명 시장과의 어떤 연결관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냐. 요것이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성남시청 뭐 등등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한 번 더 예, 좀 예, 예. 덧붙이고. 제가 2021년 이제 감사원장 그 이제 인사청문위원으로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조사가 시작돼서 이제 3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경찰 검찰이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가 너무 늦었어요. 이게 경기 남부 경찰서에 수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 용적률 문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임대 90 분양 10이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꿔요. 지구 단위 바꾸면서 임대 10 분양 90으로 하는데 개발업자에게는 엄청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땅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가 신청을 했느냐 하면은 이미 매각한 한국식품연구원의 담당자가 성남시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의해서 그 식품연구원 당사자들은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결정권자인 성남시는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가 분명히 다 단계별로 다 있는 게 이제 확실한 증거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간단 명료하게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뭐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던 수행비서 그리고 이른바 재물을 총괄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면서 했던 얘기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통금으로 부인돈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는 알지도 못하고 뭐 통화는 뭐 술자리에서 혹시 바꿔줬을지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핵심 수행 비서와 이 이른바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 태국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은 김성태 회장의 이른바 대포폰을 여러 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포폰을 검찰이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검찰도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이런 별도 내용은? 쌍방울 수사의 핵심은 예. 어쨌든 이게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FIU가 포착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결국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더 나아가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게 쌍방울 수사의 본류예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끼어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문제가 쌍방울 수사의 핵심 몸통인 것처럼 예. 저는 이제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쌍방울의 내부자 관련자들이 이제 귀국을 한다면 예. 그리고 송환이 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퍼즐을 맞추고 밝혀야 될 것은 예. 쌍방울 수사의 원래 본가지인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외환 밀반출 예. 이 문제죠. 그 수사가 지금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수사도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김성태 씨는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뭐 진술을 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진술을 예. 함으로써 이제 검찰 수사를 돌리는 이런 예. 어쨌든 대응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이거나 혹은 피의자라기보다도 예. 쌍방울의 불법 이 자금 흐름을 밝힐 수 있는 그 증인이거나 예. 참고인이거나 혹은 핵심 그 피의자라고 보는 것이 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쪽에서 이분들이 갖는 의미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또는 회사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관계지어서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 박모 씨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있다가 이 붙잡힌 것을 보고 황급히 캄보디아 쪽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국경에서 이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수행비서니까 회장의 수행비서니까 회장이 다 한 것이지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굳이 캄보디아로 도피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회사 문제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비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너 빨리 내 전화기 갖고 도망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간 것인가? 뭐 자꾸 소설같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뭐 단순한 문제라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해외 도피까지 했겠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예.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본류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고발됐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본류가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비 대납을 이제 조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쌍방울 측의 어떤 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뭐 전화를 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미 대북 송금을 대신해주고 이런 정도로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좀 밀착된 관계고 그리고 예. 이런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검찰이 요구하는 어떤 증거 뭐 전화도 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돈 문제라든지 더 많은 어떤 서류라든지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는 또 새로운 또 단계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김모 씨라고 하는 재정을 담당했던 이 임원도 사실은 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이제 포기하고 다음 주쯤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금고직이 김모 씨, 김성태 전 회장의 진짜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 김모 씨가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북 송금 문제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검찰은 밝힐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제 기소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김성태 전 회장 기소에서는 기소죄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예, 네, 변호사비 공소장에 대납 빠졌습니다.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보강을 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도주했다가 들어오는 이 그 박모 씨, 예. 네, 수행비서 역할을 박모 씨. 했다는 예. 그 사람이 그 착하니 인베스트의 그 바지 대표를 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 착하니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그 전환사채를 예. 인수한 그 자금의 출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은 KH그룹이라는 그 배상윤 회장이라는 맞아요. 예. 그 김성태 회장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한 두 분이 엄청 친한 걸로 굉장히 알려져 있어요. 친하고 예. 그 전에 그 이 두 사람 관계는 이제 그 전에 그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인수하기 전에 사채 사업을 할 때 돈을 주가 조작을 하는 KH 배상윤한테 꿔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 이제 그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KH 그룹에서 그 착하니 인베스트먼트에 돈이 와서 그걸로 이제 쌍방울 12 예. 5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쌍방울의 변호사가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이제 현금 3억 원하고 쌍방울 전환사채 20억 어치를 받았다. 이태영 변호사. 예, 이태영 변호사. 변호사가 예.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12를 매입한 그 돈이 결국은 변호사한테 가는 그 구조가 되는 거죠. 변호사비 아니었냐? 네, 대납 그러면 부가 아니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모 수행 비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예. 그런 이제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은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이 수행비서 그리고 이 금고지기의 이 국내 송환을 상당히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쌍방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 문제거든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주고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 문제, 대북 싸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컸다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언급이 됐고 본인께서도 남북관계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했던 게 속속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접경 지역이 상당하잖아요. 뭐 파주 등 그러니까 뭐, 예. 지금 이제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된다는 이제 경기도 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사실은 핵심적인 논리 구조상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기 북쪽에 말하자면 전부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는 다른 이제 광역시도에 직제에 없는 평화부지사도 있죠. 예. 부산에 평화부지사가 없거든요. 대구에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경기도만 평화부지사 직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접경 지역이 광범위하게 사실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거의 다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접경 지역을 경기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나 끼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도지사들보다는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그렇다 쳐요. 이렇게 이제 접경 지역이 북한하고도 있으니까 남북 문제라든지 남북 교류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근데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도 뮤지컬 공연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그런 공연을 계획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글쎄, 또 보도가 예, 됐어요. 아니, 그래서 뭐, 성남시장은 사실은 대북과는 근데 이때부터 이미 대권의 꿈을 꾸셔가지고 아마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1년도 가을부터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2022년을 지나서 지금 2023년 2월 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패턴을 쭉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흐름. 예. 뭐냐면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누구한테 들었다 또는 뭐 진술이 이리저리 바뀌긴 하지만 어떤 진술에 의해서 또는 수사 중에 어떤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되거나 이런 걸로 지금 이게 거의 3년 횟수로 3년 가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 아닙니까? 그동안 어떤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는 뭐 증거라든지 계좌라든지 또는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증명될 그러니까 만한 건 증거와 없고 법리로 진술에만 수사가 기초에 하에 그렇죠. 있다. 그리고 예. 그 진술도 상당히 오락가락하죠. 예를 들면 지금 김성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를 하는데 해외 도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쌍방울 계열사의 전직 검사 출신들 8명인가 9명 있지 않습니까?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도 있고 검사 출신들 전부 계열사의 사회에서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정보 수사 정보를 빼내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국민의힘이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는 조폭 출신이다. 기업 사냥꾼이다. 또 사기꾼이다. 예. 뭐 이러더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니까 그 진술 내용을 100%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밀 정보를 빼내서 도피에 활용했다는 얘기는 확인이 된 얘기인가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그냥 추측 정도인가요? 제가 언론 확인이 네, 보도 그, 예, 어디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됐죠. 예, 예, 예. 제가 언론 보도 그러면, 내용을 예, 보고 보도가 된 제 내용이에요. 기억이 맞죠. 예. 예, 그럴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진술에만 의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술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이죠. 이른바 2019년 1월 날 중국 선양에서 한국인 기업인 간담회에서 당시 북측 사람을 만나고 있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한국에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을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4월 달에는 필리핀에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 주관한 아태엽 공동 주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 이걸 이제 북측 관계자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화영 지사는 지금 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 또 김성태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보도는 다 사실이 아니다. 다 허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털어놨다라고 하는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지금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사실인지 이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공평하게 저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누구 말을 좀 믿어야 될지. 그 뭐 알 수가 없죠. 예. 결국에는 검찰이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제 검찰발 뉴스로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김성태 씨의 진술이에요. 예. 그 이상의 이렇다 할 뭐 물증이라고 할 만한 이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간에서 김성태 씨하고 예. 이 관계를 연결시켜줬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일체를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향후에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나갈 건가 예. 증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예. 결국 그 김성태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느냐 이런 거는 저는 예.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증명할 만한 예. 그런 이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저 대북 송금 사실 일체를 예. 알았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예. 것을 이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제가 좀 보태면요. 그 이제 아까 지금 그 성남시장 당시부터 예. 대북 관련된 공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대권을 향한 꿈을 꾸면서
거기에 이제 활용할 거기에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대북 사업을 했다. 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뭐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성남시 때부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하고 이제 대북 관련된 공연도 하고 이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그런 대권 프로젝트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 주변에 이제 뭐 그 경기동부연합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뭐 정진상 실장도 뭐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경기 동부연합이면은 과거에 이른바 이석기 씨, 지금의 민주노총 위원장 등등 네. 그쪽까지도 그 연계된다고 세력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성남 예. 쪽에 상당히 강력한 예.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그 세력들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 예.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접점이 여기서 지금 설설 드러나는 거 아니냐. 예.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의 이제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나 또 뭐 그 뒤에 은수미 시장, 예. 전 시장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더 큰 그림, 그리고 예. 오래된 그림,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서, 저는 그런 시각에 볼 수도 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네. 또 볼 여지도 좀 예. 있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판이 굉장히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가 네. 그렇게까지 연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예. 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혹이고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뭐가 밝혀질 건 그러나 없습니다. 뭐 이게 저는 그림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장이니까 또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 있었으니까 뭐 누구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사실은 열정이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뭐 다양한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가운데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나 정진상, 김용, 뭐 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을 좀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사안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